여러분 네, 수고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쓰는데 막 팔도 아프고 막 저 예전에 진짜 제가 그랬잖아요. 그 논술 시험에 들어갔는데 90분 동안 쓰는 논술 시험이었는데 제가 여러 번 쓰는 답안지로 6면 반을 썼거든요. 90분 동안. 양으로서는 제가 휩쓸었어. 양. 일단 근데 양이 많으면 내용도 좋아. 그래서 딱 준비된 제가 6개월을 준비한 시험이었어요. 딱 쓰는데 정말 손이 아프더라고. 손이 아프니까 바닥에 막 치면서까지 막 이렇게 했어요. 펜 옆에 라벨링 해갖고 이거 펜을 바꿔야 되거든요. 손에 땀이 나니까 그거를 탁 해갖고 이제 시험을 봐서 그 큰 시험에서 이렇게 아주 정말 나름 우수한 성적으로 경쟁자들을 제치고 제가 이제 붙었었던 그런 시험인데요. 정말 이게 쓰면 쓸수록 느는 게, 그리고 여러분이 보면 볼수록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좀 안쓰럽기도 하면서 이런 걸 견뎌내야 돼요. 이 시기까지 와서 이 무게를 견뎌내야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 학교까지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힘있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파트가 오늘과 내일까지 해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질질 끌 수가 없어요. 이제는 시간이. 그래서 지금 내용 확인 모의고사는 8개 파트를 봤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아예 못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 거의 없고, 못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용기를 잃지 마시고, 그리고 모범 답안 보시고 내일 쪽집게 강에서 집어드리는 거 있죠. 그거를 완벽하게 해갖고 들어간다가 해도 점수 나와요. 여러분 기대했던 것보다 놀랍게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가고, 기존에 좀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교화 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 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막 서로 이 개념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헷갈리잖아. 이게 이거인 것 같고 저게 이거인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거 변별을 잘 시켜야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19, 20점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점수가 나오느냐는 그 차이점에서 이제 걸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포인트들을 위주로 주로 이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내용 확인 모의고사는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아야 돼요. 내용 확인 모의고사가 전반적으로 보면 시험 문제 자체가 여기 나오는 지문들이 다 합쳐지겠죠. 우리 시험에서는. 그죠? 그리고 그 대주제가 주어지고, 제가 이 시험 자체는 교육과정에 피팅돼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걸 10번을 다 치면 이런 하나하나의 파트가 총 몇 개가 됩니까? 몇 개가 돼요? 80개가 되겠죠. 80개가 돼서 그 중에서 4파트가 뒤죽박죽 섞여갖고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80개를 이 80개를 우리가 다 정리한다는 게 모의고사로 치면 무려 몇 번을 보는 효과가 있습니까? 20번. 근데 월요일날 모의고사 우리가 보고요. 화요일날 보고 기존에 20번을 또 보죠. 총 40번. 그 자체에서도 뭐예요? 거의 내용 요소 다 돌아가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쪽집게 강의로 또 잡아주기 때문에 지금 요 과정을 월화에 완벽하게 소화만 한다면 점수가 나와요. 비교적 그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서 거의 완성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완전 학습을 해내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짧은 시간에 효율성을 살려서 내가 전공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느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화 이상 넘기지 않도록 가능하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그냥 끝장을 보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밥 먹고 와서 이제 체크해서 한두 시간에 그냥 마무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공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이제 끝나는 시간을 되도록 이제 준수를 할 테니까, 지금이 끝나는 시간이야. 지금이 끝났어야 해. 지금 여러분 오늘 첫날이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내일 또 9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해야 되는데 지금 수업을 하고 있으니, 그죠? 하지만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이제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보실게요. 작년에 만들어뒀었는데 아직까지 자력이 살아있어 지금. 이거는 여러분 보면 핵심 역량 3가지인데 핵심 역량 총 몇 가지예요? 6가지. 그냥 나와야 돼.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막 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 이 6개 분명히 나와야 돼요. 오늘 요건 숙제예요. 숙제. 오늘 모르시는 분들 같은 6개 역량 이제 자유자재로 나와야 돼. 자유자재로 안 나오니까 뭐예요? 우리가 의사소통인데 뭘 자꾸 써? 여기에 심미적 감성 역량을 갖다 쓴다. 그죠? 다양한 상황에서 그대로 나와. 뭐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예? 의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능력이잖아. 그죠? 존중하고 경청하는 건가? 아니면 경청하고 존중하는 건가? 경청하고 존중하는 능력. 그죠? 자신감과 자아 정체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잖아. 그죠?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죠? 하면 할수록 구체적으로. 그죠?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이잖아. 그죠? 그런 것을 길러주기 위해서 창안품 제작이나 발명 교육을 시키면 된다.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1, 2차 동시 커버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작년 초등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했었던 문제예요. 이걸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 사람, 이건 교육과정에 제시되고 있는 역량이기 때문에 암기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답안이 달라져요.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답안이에요. 이건 아시겠어요? 이 정도는 우리 암기해야지. 그죠? 하실 수 있죠? 그죠?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죠? 제 나이에도 이걸 이제 딱 보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리듬을 살리든지 아니면 앞자를 따든지 완벽하게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인재상 그리고 핵심 역량 6가지. 이건 이야기 제 풀이 자체를 하지 않을게요. 알겠죠? 이건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서 뒤에 하나씩 중요한 거 자기주도 학습 능력 하니까 뭐야? 무슨 역량이야? 이거는 자기관리 역량이잖아요. 공부가 어설피 안 된 사람을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건 무조건 암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목전까지 온 문제예요. 작년 초등에 났었잖아요. 우리가 서로 출제진이 크로스했다 그랬어요. 제가 딱 보고 전화했잖아 해갖고 그 검토진한테 있어. 내가 딱 전화해갖고 이게 문제가 중등 문제를 왜 초등 스타일로 내죠? 그래서 야, 너 날카롭다 라고 얘기해. 출제진이 그대로 내려왔다. 그죠? 섞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는 교수 평행이 중액인데 거긴 생활지도 상담 그 파트가 더 중액이에요. 초등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학급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요거 써주면 되고 이것도 포인트 잘 살려. 여기도 이게 딱 보면 한두 개 답안지를 보면 그래도 이건 포인트 잘 살려서 썼어요. 여기서 보면 이것도 이제 맨 처음에 빼먹은 거 있다.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인문학적 소양, 과학기술, 창조력, 바른 인성,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2개만 중복되고 인문학적 소양 빼먹었어 지금. 이렇게 딱 보여. 잘 쓴 답안지는 제가 보면 어떤다 그랬어요? 이렇게 딱 보면 저 미친 줄 알 거야. 도서관에서 제가 채점하거든요. 잘 쓴 20점짜리 답안지를 보면서 어떻게 채점하는지 아세요? 좋아 이러고 끝나요. 근데 못 쓴 답안지 이렇게 딱 보여.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첨삭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먹지 않고 요소도 빼먹지 않으면 물 흐르듯이 잘 쓰는 그 답안. 여기서 6가지 핵심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요거 의사소통 지금 보면 우린 뭐야? 이거 심미적 감성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 헷갈리면 안 되고 창의적 사고 역량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써주는 패턴이 어때요? 요거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능력.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는 상황인데 어떤 아이가 등장할 거고 걔가 6가지 핵심 역량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죠? 그런 아이를 지도하기 위한 것을 여러분에게 묻겠죠. 그러면 이러한 것을 키울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 학습을 던져준다. 갔다가 요런 패턴이 잘 돌아가는 게 학습 동기가 그렇다니까. 학습 동기가 거의 개인차에서 분명히 출제가 나는 파트인데 보면 어떤 학습자가 학습 동기가 떨어져 있어요. 학습 부진을 겪겠지. 그런데 그 학습자를 케어해 주는 게 만능 소스가 여러 가지인데 그 상황에서는 그 학습 동기 이론을 갖다 써야 되는 문제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귀인 이론을 갖다 써야 되는 거야. 여기서 숙달 목적 지향성으로 가야 되는 거야. 자기 결정성을 살려줘야 되는 거야. 그걸 갖고 공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거 같은 의사소통 역량 한번 읽어보시고 이러한 능력이므로 의사소통은 이렇게 날 확률이 매우 높아.
다양한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또는 딜레마 상황 같은 것을 제시하고 토론이나 협동학습을 하는 경험을 제공하면서 가치를 생성할 수 있도록, 덕목을 전수받는 게 아니라 가치를 생성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이 학급 토론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제가 어떤 이론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기 쉽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저번에 에릭슨 났잖아. 이번에 누구요? 콜버그가 나기 쉽다라는 콜버그. 3수준 6단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그 파트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쭉 써주고 플러스 붙여서 발명교육, 창안풍 제작 또는 창의성 개발 훈련도 괜찮아. 막 그런 것도 보면 그렇죠. 창의적 사고 역량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야 이거 8개까지 가야 되냐? 갈 길이 멀다. 한번 스피드 부스터 달고 가자. 수석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 재구성의 의미. 교육과정 재구성. 근데 사실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지어 가지고 교육경험 선정 원리랑 붙여줘. 그럼 어떤 거랑 붙여줘야 돼요? 여러분 보면 선정 원리? 일목표 다경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갖고 경험의 수는 어때?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자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갖다 매칭시켜 주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 재구성이잖아요. 그죠? 매우 중요한 거죠. 여기서 교육과정 재구성의 의미와 유형 두 가지, 밑줄에 해당하는 개발 모형. 지난번에 단원 정도를 교사가 나 이 문제를 내면서 너무 오픈시켜준 것 같아. 그죠? 단원 정도를 교사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개발 보급하려는 시도를 부단히 해야 됩니다. 이거 타바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죠? 뭐 귀납적 단원 개발 모형인데 그럼 변별해 갖고 세 파트를 써야 돼. 여러분 보면 어떤 걸 갖고 썼어요? 타바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하나씩 얘기해 볼까? 어떤 거? 타바. 예? 처방적, 그쵸? 전통적 패러다임 개념이니까 처방적, 과학적, 합리적인 건 가는데 그거는 딱 타바만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왜냐면 타일러도 그렇고 그 앞에 그러니까 뭐 어떤 거? 교사에 의한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맞아요. 그걸 풀뿌리식 모형이기도 하고 해서 그거 하나 좋아. 그건 좋아. 그거는 내가 갖다 쓰겠어. 픽 해주고 또 알았어. 어떤 거 했어? 좀 귀납적이라는 거. 그죠? 그걸 갖고 풀어주는 거 하나, 교사에 의한 거 하나, 또 어떤 거 쓸까? 두 가지는 우리가 거의 다 하는 것 같아. 또 어떤 걸 써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이원적 고려나 요구 진단이라든가. 왜냐하면 그거는 뭐야? 타일러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거든요. 그죠? 그런 거라든가 뭐 하는 요런 걸 갖고 이제 써주면 되는 그런 거죠. 교육과정 재구성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과정 재구성을 문제 내기 애매해. 그럼 여러분한테 낼 수 있는 건 뭘 내겠어? 교육적 상상력을 갖고 내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한테 아이즈너 것을 갖고. 근데 그것을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학교 현장을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니까 전개 순서를 이렇게 변경한다든가 내용을 축약시킨다든가 더 보충한다든가 하는 교사의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교과 내 재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이름으로 소극적 재구성이라고 하는 거고 타교과와 스팀 교육처럼 연계를 시켜요. 그런 걸 갖고 우리는 교과 간 또는 적극적인 재구성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고 써주는 거야. 우리가 주제연관 잡고 학습자의 수준과 적성 및 소질에 맞춰 가르치는 방법과 교육 내용을 다양하게 변형, 재구성하는 것을 갖고 이야기한다. 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학습자에게 적합하게 해준다 하면 거기서 딱 들어가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학습자의 수준별. 그리고 학습자의 특성에 맞춰 갖고 뭐 해준다? 차별화. 그죠? 이걸 갖고 좀 더 깊이 있게 가볼까요? 아이즈너는 이걸 갖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걸 갖고 또 다른 말로 아이즈너는 결단식. 그리고 요거를 거미집.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같은 개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어떻게 이제 등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만 달라지는 거죠. 재구성의 유형 아까 말한 것처럼 소극적 수준. 근데 이 소극적이라고 하고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과 내에서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도 이 차별도 보면 우리가 그랬잖아. 뭐 말이 제가 피하지 하면서 무슨 조작을 해, 무슨 승부 조작을 해, 그게 아니라 조작이란 말은 뭐에 다른 말이라고요?
생각한다, 사고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육학자가 그렇게 쓴 거예요. 여기서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학습자 저마다의 소질과 적성, 특성에 따라서 가르친다라는 것을 차별화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적극적 수준에서는 타 교과와 통합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타바로 넘어왔습니다. 교사 수준에서 단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모형으로 교사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귀납적 단원 개발 모형이라고 해도 이제 이것은 맞아요. 이 모형의 특징은 첫째, 단원 개발에서 교과를 구성해 가는 여기 이제 귀납적이죠. 근데 기존의 방식 같은 경우는 뭐야? 목표를 뽑고 나머지를 줄 세워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단원 개발부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자는 거야? 교과 개발까지 가자는 거예요. 단원과 단원이 모이면 교과가 되잖아요. 둘째, 교수자의 입장에서 교육 내용을 논리적으로 조직하고, 이걸 갖고 여러분 요 용어가 나올 때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교수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조직할 때 우리는 무슨 조직이라고 합니까? 논리적 조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조직한 것을 학습자에게 적합하도록 해줘. 그걸 갖고 뭐라고 해요? 교육 내용의 심리적 조직 또는 심리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야, 이거 약간 좀 1, 2월 타로 간다, 느낌이, 수업이. 그럼 여러분, 근데 다 이 정도는 이제 다 해갖고 쌓아갖고 올라온 거잖아. 그죠? 왜 그래? 선수들끼리. 그죠? 다 알고 있죠? 잘 이해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 참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이원적 고려를 하고 있다. 셋째,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으며 교사가 주체가 되는 풀뿌리식 모형을 지향하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나눠서 이 안에 붙여주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 때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릴 수가 있는데 여기 정확하게 붙여주면 여러분 0.5점 정도 더 건질 수 있어요. 그 패턴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이즈너가 제시한 예술적 상상력의 개념과 두 가지 평가 방식의 명칭. 근데 일부러 제가 이렇게 썼는데 예술적 상상력 또는 교육적 상상력. 근데 원래 원어대로 하면 그 교육적 상상력이 더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평가 방식의 명칭과 개념. 두 가지 평가 방식 하면 여러분 질적 평가 모형이니까 그거를 뭐 아이즈너가 참평가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거예요? 교육적 감시관 그리고 교육 비평. 그 중에서 예술가적 활동으로 더 강조한 것은 뭐게요? 여러분 뭐게요? 교육 비평이에요. 교육 비평. 교육 비평을 보다 또 강조해요. 그래서 교육 비평의 세 가지 측면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교육 비평의 세 가지 측면은 뭐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측면, 또 해석적 측면, 그리고 평가적 측면. 요 세 가지를 살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창의적 노력이 수반돼야 된다. 주제 연관 잡고 이 아이즈너는 기존의 교육 목표와 내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사들이 교육적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육적 상상력은 교사들이 실제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 파트가 교육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파트가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교육 목표를 설정하죠. 기존에 원래 성격이 어때요? 아이즈너 같은 경우는 어떤 모형이죠? 타일러 모형을 완전히 때려 엎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강하는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행동적이고 명세적인 목표를 수용하고 가면서 플러스 2 붙여주는 거잖아요. 문제의식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주로 주지주의 교과만 가르치는 것과 또 하나 명세적인 교육 목표만을 강조하는 것을 주로 어때요? 그걸 비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도 명세적 교육 목표를 보충할 수 있는 두 가지 플러스 2 목표, 표출 목표 그리고 문제 해결 목표가 중요한 거고, 주지주의 교과만 강조하니까 교육 내용이 메말라가고 있으니까 영교육 과정 들어간 거죠. 그 이후에 목표도 다양해, 내용도 많아졌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학습자에게 적합하도록 변형시켜주는 파트가 요 파트인 거예요. 그죠? 여기서 얘기한 교육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이것만 갖고 여러분 그 학술 자료 한번 쳐보세요. 엄청나게 많아. 전 세계적으로 히트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합한 형태로, 여기서 키워드는 적합한 형태로 변형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답안지에 교육과정 오늘날 재구성,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은 오늘날 뭐예요? 교사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그 다음에는 뭐죠, 여러분? 교육과정을 재구성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학생 참여형의 수업으로 가고 평가는 과정 중심 평가이고 과정 중심 평가의 또 다른 말이 뭐라고요? 성장 중심 평가. 경기도는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관찰 기록한 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는 거야. 교수 평기 일체화고 교수 평기 일체화는 무엇을 핵심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이라고요?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을 핵심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이에요. 이 어떠한 이 루틴을 알고 있고 이 루틴에 각 시도 교육청의 정책을 갖다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교육적 감시관, 학습자의 변화를 파악하는 사적인 교사의 활동을 강조했고, 둘째 교육 비평이라는 감식한 내용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표현하는 공적인 활동을 강조했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면 어떤 거야? 그러니까 목표에서 하나 날 건데 우리가 요번에는 교육과정 개발에서 목표에서 날 건데 그냥 타일러의 직격탄을 날려주면서 목표를 어떻게 뽑았는지를 하나 내거나 아니면 기존의 목표가 갖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내거나 아니면 그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명세적인 목표를 어떻게 뽑았는지에 대해서 간의 논리를 내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교육 목표의 진술 방식 자체는 어디서 많이 물어보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수업 실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라. 형성평가야 그러면 누구야? 메이거식으로 가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타고 갑니다. 그간의 학습과 제가 그 수업에서도 한번 논의를 할게요. 이거는 내일 정리하는 부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행동적 목표를 중심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나름의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세적 또는 행동적 수업 목표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이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학습 경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학습 경험을 계획하고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학습 경험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 줄까 잠재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므로 세심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처음부터 막 이렇게 물어보면 좀 어색해서 그러나 기회와 만족을 갖고 냈잖아요. 그죠? 또 등판을 한다면 요 두 개를 갖고 물어보겠지. 성장의 다양한 교육 목표. 첫 번째, 교사의 수업 계획에 유리하고 지금 뭐예요? 행동적 교육 목표, 다른 말로 명세적 교육 목표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학습 동기를 유발하며 둘째, 형성평가의 중요한 평가 준거가 되면서 평가의 타당도를 높여준다는 계속 제가 이게 쓰는 패턴이 어떻게 써요? 하나 더 붙여주잖아. 그죠? 더 깊이 있게 하나 더. 그죠? 하나하나만 이거 쪼개도 수업 계획에 유리하다 이것만 쪼개도 여러분 점수 맞을 거야. 근데 교사의 입장에서 그렇고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뭐야?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좋아하는 구성이 뭐예요? 드라마 안에 드라마. 액자식 구성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 안에 또 있단 말이야. 스토리가. 전혀 점수가 새하여 나갈 수 없는 그 패턴. 이거요. 모든 교육 목표가 관찰 가능한 행동적 용어로 진술될 수 없고 특히 어디에서 그래? 예체능 교과가 그렇잖아. 그죠? 둘째, 측정이 불가능한 성취의 측면이 있고 측정이 불가능한 성취의 측면을 우리가 뭐야?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학습자 저마다의 만족이라든가 그죠? 예술적인 감수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명세적인 것으로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 그리고 측정과 성과의 판단이 별개일 수 있다는 단점을 갖기도 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일목표 다경험의 원리 그리고 일경험 다성과의 원리 등을 깊이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목표 다경험의 원리 쭉 한번 써주고 거의 무한대의 다양한 학습 경험이 있고 예를 들어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언어 영역 그리고 여기서 뭐 수학에서 그리고 과학에서 그러니까 뒷부분에도 문제가 났는데 어때요? 일정한 어떠한 학습 경험 이 학습 경험은 학습자들이 흥미를 느끼는 학습 경험을 주로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중심부 중액이 되고 여러 교과가 동심원적으로 어레인지를 해. 그럼 뭐야? 이게 중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액은 1970년대 후반쯤에 이제 등장하는 거라 그 전에 갖고 있던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든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단점들을 거의 커버하면서 등장하는 그 모형이에요. 그런데 왜 출제될 확률이 높냐면 오늘날 교육부 자료들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다 중액 교육과정 설계예요. 특히 뭐가? 자유학기제 같은 게.
근데 혁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혁신학교 자료를 또 분석해보면 문제가 뭐냐면 학습자들은 지루하게 생각한다고. 왜 지루해? 상위 단계에 올라가면 거의 비슷한 주제가 중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거의 중복이 돼버려. 환경 문제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정의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모든 교과가 다 수용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자 입장에서는 뭐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무엇을 느껴? 지루함을 느껴버려요. 그게 중해교육 과정의 중요한 단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흐름을 타주고요. 일경험 다성과의 원리는 한 가지, 이거 우리 다 아까 배웠죠? 그리고 수학 과목의 예를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식의 구조가 가져다주는 이점 또는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교사가 언급하는 개발 방법, 이게 뭐예요? 백워드. 그죠? 백워드가 가져다주는 어떤 장점, 이 두 가지를 이제 갖다가 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식의 구조가 가져다주는 이점, 이거는 뭐예요? 지문이 붕괴되는 문제예요. 이 자체만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점을 쓸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해가 쉽고, 그죠? 그리고 전이가 잘 일어나고, 그리고 기억하기도 쉽잖아요. 정보의 양이 이제 압축이 되니까. 왜?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표상 방식과, 그리고 또 하나 뭐야? 경제력, 그리고 경제성, 생성력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냐 없냐, 요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리고 백워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바라는 목표를 확인하는데 영속적 이해, 그 영속적 이해 자체가 지식의 구조에서부터 이제 왔고, 그 영속적 이해를 추구하면서 평가 계획표를 짜고 거기에 따라서 수업을 계획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우린 그걸 갖고 뭐라고 얘기해? 교육과정과 실제 수업을 뭐 해준다고? 밀착시킨다는 표현을 써요, 거기서.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또 뭐라고? 책무성을 살린다는 표현을 또 써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가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보면 성취평가제를 실현하고 싶단 말이에요. 성취평가제를 실현하는데 좋은 교육과정 또 방식이 백워드가 되는 거죠. 그죠? 준거지향 평가. 발달적 교육관. 교육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 발달적 교육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그와 관련된 완전학습 이론은 뭐라고 그랬죠?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이에요. 같이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지식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주제 연관 잡아주고, 가지고 있는 특징인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해와 기억이 쉽고 일반적인 전이가 쉬운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여기서 다 끝나버려 그냥. 근데 다음으로 초보 지식과 고등 지식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어 조기 교육이 가능한 점도 있다. 사실 초보적 지식과 고등 지식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다라는 것도 주로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과 관련이 되는 거죠? 다양한 표상 방식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발견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뭐죠? 중간 언어가 아닌 기초 언어란 말이에요. 지식의 어떠한 그 원리, 법칙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백워드 설계. 백워드 설계는 여기선 이렇게 냈는데 더 좀 딥하게 들어가면 어떤 걸 낼 수 있다고? 프로젝트 수행 과정, 웨어 또는 웨어 2까지도 가서 이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거. 그러한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과정과 현장의 수업을 밀착시킬 수 있고 성취평가제에 대비한 수업 운영이 가능하여 학습자의 실질적 성장을 확인하게 된다는 성취평가제가 아까 무엇과 무엇이라 했어요? 성취 기준에 대한 학생 개개인별의 도달 정도, 다시 말해서 성취 수준의 정도를 파악하는 평가입니다. 자유학기제의 개념과 주요 활동 4가지. 이것도 보면 사실 그냥 자유학기제의 개념이라는 것 자체, 그죠? 교육과정을 상당히 유연화한 거야. 자유학기제에서 파생돼 갖고 문제가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심리적 유예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그리고 주요활동 4가지는 자동봉진이야, 진주예동이야. 여러분, 진주예동이에요. 자동봉진이 아니고. 그거 헷갈려서 쓰는 사람 매번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동봉진은 뭐 어디에 4대 활동이야? 그건 창체, 그죠? 여기서는 이제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진주 예동으로 이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포인트가
요거야. 이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질과 꿈을 탐색할 수 있도록 요거 학생 참여형의 수업과 체험학습의 기회. 학교 현장에서 학생 참여형의 수업을 오전에 하고요. 밥 먹고는 체험학습을 나가는데 자기의 그 학교 주변의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체험학습을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요건 짤막짤막하게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여러분. 체험활동 위주로 다양한 진로의 세계를 탐색하는 진로 탐색. 그리고 교과 내용이나 관심 있는 주제를 심화해서 탐구하는 주제 탐구. 그래서 요거는 교과 동아리로도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창의적 사고와 심리적 감성을 개발하는 예체, 공동체 역량과 협력적 문제 해결을 신장시키는 동아리 활동. 이렇게 하고 4대.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뭐죠?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늘어나면서 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뭐야? 주제 탐구 활동이에요. 얘는 핵심적으로 무조건. 주제 탐구 활동에 다른 거를 학교의 상황에 비추어서 더 붙여줘서 2가지 활동 이상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이제 다 무슨 평가를 해줘요? 관찰 기록 평가를 해줘요. 과목별 세특에 여러분이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가에서도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을 판단하는 평가 중에 관찰법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아둬야겠지. 다음은 7번. 힘들죠? 이제 2개 남았어. 학교 교육과정의 개념. 여기서 SBCD의 개념이 아니에요. 학교 교육과정의 개념을 쓰라고 했어요. 근데 SBCD보다 얼추 맞는데 SBCD 같은 경우는 정말 스킬백이 얘기한 것처럼 당의 학교의 상황을 잘 분석해서 그 학생이 구성원인 당의 학교가 그 학교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 갖고 얘기해요. 그 네트워크를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근데 그냥 학교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 수준의 기준을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얘기해야 되고요. 지역교육지원청에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그 당의 학교에 필요한 인사, 그들이 뭘 해주는 거죠? 준비 단계로 다시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앞서서 얘기한 3가지를 갖다 붙이면서 기준, 지침, 장학자료를 갖다 붙이면서 플러스해서 당의 학교의 실태 분석을 해갖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SBCD랑 이게 좀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 그 파트예요. 그리고 준비 단계에 이루어지는 3가지. 적합한 교육과정. 국가 수준. 이게 포인트. 기준, 지침, 그리고 장학 자료를 바탕으로. 그리고 이게 내일 제가 정리해 드릴 때는 교육과정 개발 정책이 크게 2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가 중앙 집중식 또는 중앙 집권화된 방식이 있고, 또 하나가 우리 지방 분권화된 방식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지방 분권화된 게 학교까지 가니까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으로 갑니다. 그리고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먼저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교육과정위원회를 위원회에 조직을 하고요. 그리고 2번째는 기준, 지침, 장학자료, 관계, 법령. 근데 이 분석은 핵심적인 게 이런 건데 이거 이외에도 기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분석하고, 3번째는 단위학교의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해서, 실태조사 어떤 거야? 전년도 교육과정에 대한 그 실태조사를 많이 해요. 장단점이라든가 스왑 분석이라든가 3C 어널리시스라든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시사점을 추출하는 활동을 한다. 요 3가지. 하나가 사람들이 하니까 위원회 조직. 2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층위에 따라서 기준, 지침, 자료 요걸 하고, 3번째는 학교의 상황 분석 실태 조사를 한다. 요 3가지를 써주면 됩니다. 끝으로 원교사의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명칭과 개념을 제시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 2가지, 단점 2가지를 제시하시오 라고 했는데, 요거 자체는 교육부 장학자료에서 따온 거예요. 요렇게 해갖고 100대 교육과정 우수교가 됐어요. 여기 남양주에 있는 학교에서. 예. 거기 보면 그게 있더만. 저도 가봤어. 그렇게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그쪽에 가평 어떻게 거기 있는 영화 제작소 있는데 딱 드라이브를 가다가 다산 유적지? 내가 본 자료 있는 데인데? 그래갖고 쓱 가보니까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산책하기 좋아요. 거기에 호떡 추러스 맛있어요. 사 먹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학교 주변에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선생님의 유적지가 있으니 정약용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면 해요 하고, 아니면 학생 관심으로 하면
뭐 제가 예전에 낸 문제 중에서 학생들이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뮤지컬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그 뮤지컬 활동을 해도 돼요. 그죠? 사실 그것도 100대 교육과정 우수기에 나왔어. 분석해보니까. 그렇게 뮤지컬을 만들어갖고 학교 축제에서 지역사회 인사들을 초대해갖고 공연을 했더라고. 국어교과에서는 경세유표 등 뭐 흠음신서도 있고 많겠지. 그에 져서 연구하고, 역사교과에서는 조선 후기의 전반을, 미술교과에서는 평소 다도를 즐겼던, 거기 다도를 즐기셨대요. 그래갖고 다산의 다기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고, 또한 가을에 있는 다산 문화재에 우리 아이들의 활동들의 전시 부스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소개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요. 중학교육과정 설계예요. 안 보이지 여러분? 이런 걸 딱 봤을 때 이게 중학교육과정 설계인지 못 잡아낸 사람들 거의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다 보면, 근데 여기서 하나의 교과 내에서 체계적으로 해서 통합사회라든가 아니면 통합과학이라든가 이 공통 교과목을 건드려요. 그럼 뭐예요? 주제 중심의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광역형이에요. 그런 것은 그 구분을 잘 해줘야 되는 그런 파트예요. 그거 나오면 아마 못 쓰는 사람 많을 거예요. 학습자의 지속적 여기 주제 연관 잡고, 중학교육과정은 학습자의 관심이나 교과의 주제, 사회적 이슈, 요거는 내일 수업을 할 건데, 중학교육과정의 유형이 3가지가 있어요. 교과의 어떠한 그 광역형처럼 핵심적인 주제를 갖고 할 수도 있고요. 스팀도 막 요런 게 이제 강해. 그거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갖고 하는 게 있고, 사회적인 기능이나 이슈, 가장 발달된 형태의 그 유형 3가지가 있어요. 그걸 갖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해둬야 돼. 동심원이라는 말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떻게 돌아가요? 동심원이라고 하면 중학교육과정은 사실 이걸 갖고 얘기해요. 동심원.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동심원은 이렇게 관역처럼 이걸 갖고 생각을 해. 네? 그건 아니고,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책에 나온 것은 뭐야? 이거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 설계인 CLES 모형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가요. 여러분 보면 가운데다가 프로젝트라든가 문제를 주고 거기에 어떤 문제 사례라든가 아니면 정보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붙여나가요. 그런 데서는 이렇게 나가는데, 중학교육과정 설계는 가운데 여기에 3가지 교과의 주제나 사회적 이슈, 뭐 학습자의 관심을 놓고 여러 가지 교과가 둘러싸갖고서는 해주는 이런 방식이에요. 머릿속에서 동심원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러한 중학교육과정의 장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 활동을 촉진시키고 사회 실제적 과제를 해결하면서 문제 해결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장점 쓸 때는 이러이러해서 무엇 땅 때려주고, 단점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학습하기가 어렵고, 교사들이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비슷한 주제의 반복으로 학생들이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잘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8개 내용이 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서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만 갖다 붙으면 되는 거야? 따살만 갖다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그 결론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8개를 썼지만 주로 4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을 갖다 붙이면 이제 결론이 이제 잘 파악이 됩니다. 잘 쓰셨을 것으로 보고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중에서 전혀 공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저기 하고,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출제 예상이야, 우리가. 그리고 다 중요해. 여기서 보면 압축해갖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내일은 쪽집게 강의를 하고, 또 맨 처음에 오면 9시 반에 여러분 뭐예요? 우리 실전 모고를 하나 이제 보면서, 힘들죠? 매번 시험 보기가. 그죠? 시험 속에서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힘을 냅시다. 저만 힘을 내면 될 것 같아. 지금 에너지가 너무 소진됐어. 여러분 오늘 첫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